월성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구속영장이 기각이 됐습니다. 검찰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지만 과도한 정치 수사다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김명수 대법원장의 거짓 해명 논란에 여야 간 공방이 뜨겁습니다. 관련 정치권 이슈들 최민희 전 국회의원, 김연아 전 국회의원과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말씀드린 대로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구속영장 기각이 됐습니다.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이건 사필 규정이고 네. 좀 검찰의 무리한 수사라고 생각합니다. 법원이 그렇게 판단한 것이고. 그러면 검찰이 이 부분을 들여다보고 수사하는 게 문제냐? 그건 아니죠. 수사할 수 있어요. 근데 수사를 하고 나서 내용이 별게 없으면 예를 들면 실무자의 파일 삭제가 문제면 그거에 맞춤하게 기소를 하고 뭐 이게 맞는데 네. 갑자기 백운규 장관에 대해서 수사를 확대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한 건 누가 봐도 명백하게 청와대를 겨냥한 수사가 아닙니까? 예. 거기에 대해서 법원이 제동을 건 것이고요. 물론 검찰은 계속 수사를 하겠죠. 뭐 그건 검찰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때 생각해야 될 게 예. IMF로 나라가 거덜났습니다. 그때 경제 관료들에 대해서 책임을 물어야 된다는 사회적 비판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 결국 그분들 재판 받았죠. 그런데 무죄가 났습니다. 다. 그러니까 경제 관료들에게 책임을 물을 일이 있고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정책 영역이 있고 판단의 영역이 있는데 사람 판단을 잘못할 수도 있겠죠. 예. 근데 그 판단 하나하나에 다 법적 책임을 물으면 공무원들이 어떻게 일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검찰이 수사를 하는 건 임무니까 의혹이 생기고 제보가 들어오고 고발이 들어오면 하는 게 맞습니다. 예. 그런데 내용을 들여다보고 무리하게는 가지 말아야 되는 거다. 그렇게 봅니다. 예. 윤석열 검찰총장도 지난번에 이 월성 원전 수사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식으로 언급을 했고 그래서 많은 관심이 갔었는데 지금 이렇게 구속영장이 기각된 거 보면 반대쪽에선 과도한 정치 수사 아니었냐 이게 드러난 거 아니냐 이렇게 지적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 좀 아쉽기는 하지만 법원의 결정을 존중을 합니다. 예. 그러나 기소 내용이 불충분하다라는 내용도 있었지만 사실은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라고 하는 법원의 판단도 있었습니다. 저는 그렇다고 해서 백운규 장관에게 우리가 갖고 있는 의혹이 완전히 해소되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 구속영장을 채택을 해서 구속을 한 상태에서 수사를 하게 되면 좀 더 속도를 낼 수는 있겠지만 예. 구속영장이 기각됐다고 해서 저는 이 수사 자체가 완전히 무효화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 사안을 좀 보면은 저희가 처음에는 좀 단순하게 생각을 했었죠. 감사 자료를 좀 실무자가 사전에 폐기했다고 하는 이 문제서부터 시작이 됐는데 네. 사실은 이게 보면은 이게 단순히 아까 공무원들 책임지는 일을 누가 하겠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저는 장관이나 이렇게 고위급 공무원과 일부 실무진들 과장 차이에서는 좀 달라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과장 차원에서는 위에서 시키지도 않는데 감사 자료를 폐기하는 일. 또 어떤 이런 경제성에 인위적으로 개입하는 일, 저는 쉬운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요. 예. 분명히 그게 백운규 장관이 아니더라도 저는 더 윗선에서의 개입 여부 충분히 국민이 의심할 만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수사가 구속이 되지는 않았지만 검찰도 더 철저히 수사하겠다라고 하니까 조금 추이를 지켜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김명수 대법원장 이야기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퇴 그리고 녹취와 관련해서 여야 공방이 상당히 치열한데 예. 앞으로의 상황 좀 어떻게 풀어나가야 한다고 보시는지요? 야당이 어떻게 하냐에 따라 달린 거예요. 김명수 대법원장과 관련한 이 문제 제기는 야당이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야당이 탄핵 절차를 밟겠다. 물론 그건 표수를 계산해서 안 할 수도 있지만 그건 정치적인 행위를 하는 것이죠. 그 탄핵 절차에 들어간다면 의제는 그렇게 흘러가는 것이고 그리고 야당이 그렇지 않고 자진 사퇴를 계속 압박하면서 이 의제를 조금 장기적으로 끌고 간다면 이건 당분간 이 뉴스 화면에서 자주 보는 그런 그 뉴스가 될 것 같습니다. 예. 저는 김명수 대법원장이 왜 저런 불필요한 거짓 해명을 했을까 예.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잘못했고요, 분명히. 근데 지금 그 잘못의 정도가 어느 정도냐를 따지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 잘못의 정도가 탄핵을 해야 될 정도냐. 저는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분명히 야당에서 해주셔야 될 거는
이게 중립 의무를 위반했기 때문인지 그 녹취록 내용에서 예. 국회 눈치를 봐서 그런 건지 아니면 이 거짓 해명의 강도가 그렇게 세다고 보시는지 이걸 좀 분명히 하실 필요가 있겠다. 예. 그래서 중립 의무 위반 부분은 저는 오히려 임성근 판사는 보면 굉장히 야당과 가까운 분으로 판사 사회에서 알려졌나 봐요. 그렇기 때문에 김명수 대법원장도 청문회 때 임 판사에게 좀 야당 쪽에 좀 잘 얘기를 해달라 이렇게 얘기했고 실제로 얘기도 했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분은 정치적으로 중립인가요? 그러니까 저는 이 법원 판사들의 정치적 중립에 대해서도 이번에 좀 다시 판사들이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고 예. 김명수 대법원장의 이 거짓 해명이죠. 뭐 근데 그 거짓 해명의 내용을 보면 내가 탄핵과 관련하여 사표를 안 받겠다고 한 적이 없다. 그런 적이 없다. 기억이 없다로 말을 바꾸고 사과한 사안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과연 탄핵감이고 계속해서 끌고 갈 수 있는 것인지는 이건 전적으로 저는 야당의 판단에 달린 그런 뉴스다 이렇게 봅니다. 여러 가지 화두를 던져주셨는데 이번 사안 좀 어떻게 풀어가야겠습니까? 일단 야당이 지금 과반수를 점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탄핵이 실질적으로 어렵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좀 차제의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그러면 과반을 점하지 못한 야당은 아무 문제 제기도 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침묵하고 있어야 되는가?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이번에 김명수 대법원장의 거짓말, 글쎄요. 저는 그게 법적으로 처벌의 요건이 되느냐 아니냐는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좀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왜 이 거짓말에 대해서 여당은 비판하지 않는가. 최민희 전 의원님은 공개적으로 나오셔서 거짓말한 거 잘못했다고 얘기를 하십니다. 네. 근데 여당에서는 사실은 그 거짓말보다는 해명하면 됐지 않았냐. 이게 뭐가 또 따져보면 뭐가 이렇게 못할 말을 한 것이냐. 국회 눈치 보는 게 당연하다라는 식으로 공공연하게 얘기하시는 게 저는 사실 야당 정치인으로서 또 국민을 대표해서 봤을 때, 국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 조금 더 경악스러운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법원의 정치적 중립은 어떤 여당의 편이냐 야당의 편이냐라는 것이 아니라 공정하게 그 거짓말에 대해서는 잘못을 비판받아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예. 또 하나 이게 뭐 법률적으로 탄핵감이냐 아니냐의 논란을 떠나서 지금 대법원장을 우리가 징계할 수 있는 방법이 현행 법률에 없습니다. 오로지 할 수 있는 게 그 직에서 물러나게 하는 방법으로서의 이제 탄핵인데요. 네. 지금 이제 임 판사 국회에서 탄핵을 받은 이제 임성근 판사의 경우에 보더라도 뭐 작년 5월에 탄핵 문제가 얘기됐었을 때 탄핵을 추진했더라면 저는 그 탄핵의 명분이 충분히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이제 곧 임기가 만료가 돼서 예. 이 탄핵이 헌재 안에서 뭐 한 열흘, 2주 안에 결론이 나지 않으면 사실상 아무 효력을 갖고 있지 않은 이 탄핵을 민주당이 진행하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탄핵 받아야 된다고 문제 제기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 효과가 있던 없던 국회에서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게 의미 있다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예. 저는 그 잣대를 고스란히 대법원장에도 적용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게 뭐 형사상으로는 또는 법원에 가서는 죄 유죄 의무가 달라질 수 있지만 이 거짓말이 의미가 있느냐 법적으로 처벌받을 것이냐 아니냐는 문제는 있지만 어쨌든 정치적 중립을 위반해서 우리가 이전 대법원장이 어떤 고초를 겪고 또 어떤 절차를 겪었는지를 뭐 다 보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박근혜 정부에서 대법원장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다 자각을 했더라면 저는 새로 바뀐 문재인 정권 하에서의 대법원장도 더 엄격하게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 예. 그게 문재인 정부가 얘기한 일종의 촛불 정신을 계승한 새로운 정부 또 새로운 법원의 모습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러면 예. 반론을 지금 정치적 중립이 문제가 된다는 건가요? 저는 약간 사안이 다른 건데 네. 양승태 대법원장은 정치적 중립성도 문제지만 사실 청와대하고 직접 거래한 정황, 이게 권력의 사법부가 좀 어떤 목적에 의해서 타협한 건지 굴복한 건지 뭐 이런 거. 그 개인적인 캐릭터 문제라고 보진 않아요. 근데 김명수 대법원장의 경우 오히려 지금 그러니까 야당이 공세하시는 걸 보면 거짓말 논란이 훨씬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제가 좀 아까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을 문제 삼을 건지 아니면 이 거짓말 논란을 계속 끌고 갈 건지는 야당이 판단하기에 달렸다고 말씀드렸고 예. 저는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 녹취록으로는. 왜냐하면 그 녹취록 내용이 요약하면 국회에서 탄핵 얘기가 나오는데
지금 탄핵 대상이 당신이다. 근데 당신의 사표를 받아버리면 대법원장이 국회 탄핵 논의를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게 된다. 신분이 판사가 아니니까. 예. 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예. 거기에 대해서 임성근 판사도 맞습니다. 네, 이렇게 동의를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내용은 별로 문제되는 것 같지 않아요. 그리고 국회의원들은 판사들 눈치를 엄청 봅니다. 그리고 그 판사들은 국회의원들 눈치를 이제 보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서로 견제. 그게 나쁘게 말하면 눈치 보는 거고, 네네. 그게 뭐 긍정적으로 뭐 의미를 두면 견제하는 건데, 이게 눈치와 견제의 차이가 어디까지인지 이제 이것도 고민해야 될 그런 예. 상황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인 캐릭터로서 이런 사안에 거짓 해명을 했다. 이 부분이 대법원장을 할 수 없는 캐릭터다. 지금 이 주장이 더 핵심으로 보이는데 저는 거짓 해명한 거 맞다. 예. 그런데 그 거짓 해명의 내용이 뭐 예를 들면 본인의 뭐 엄청난 개인적 비리를 감추려는 게 아니라 9개월 전에 일어났던 대화 내용에 대해서 내가 탄핵 때문에 사표 안 받은 건 아니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 얘기는 조금 더 나가보자면 공무원 징계법에 따라 사표를 받을 수가 없다는 얘기를 본인은 해명하고 싶은 것이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말 잘못하셨고 거짓 해명이 됐고 그건 잘못입니다. 예. 근데 이게 탄핵까지 갈 사안이라고 저는 안 본다는 거죠. 네. 해명에 대한 거는 거짓 해명은 잘못했다. 그러나 그 녹취에 들어있는 내용 자체는 그 당연한 거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어떻게 그리고 보십니까? 그게 만약에 정당하다면 지금 사과를 하시는 입장에서 저는 떳떳하게 국회에서 탄핵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내가 이걸 어떻게 사표 수리를 할 수 있느냐라는 거를 처음부터 국회 답변에서도 하셨어야 되고 나와서도 하셨어야 됩니다. 그러나 지금 김명수 대법원장의 대응 태도를 보십시오. 그것에 대해서는 사실상 여당이 강변하고 있고 본인 자체는 그냥 거짓말을 한 거에 대해서 죄송하다. 그것도 내가 거짓말을 했다고 하는 게 아니라 기억이 안 나서 그냥 얘기를 했을 뿐이다. 그러나 저는 대법원장이 법관 출신으로서, 그러니까 이제 법을 아시는 전공자로서 이게 이제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이 기억에 의존한 이 발언을 갖고 법원에서는 참 다루기 애매한 부분입니다. 오히려 그런 법을 너무 잘하시는 분이 이 애매한 답변을 통해서 법률적으로 나중에 문제될 것을 피해가시는 게 아닌가 해서 저는 좀 더 비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김연아 전 의원은 지금 국민의힘에서 비대위원으로도 활동하고 계신 네,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국민의힘 차원에서는 뭐 탄핵은 약간 접힌 것 같고 사퇴는 계속 주장을 하시는 겁니까? 네, 저희는 말로만 잘못했다라고 하고 지나갈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그러면 앞으로 고위공직자들의 모든 문제 제기가 됐을 때 거짓말뿐만이 아니라 저는 뭐 꼭 거짓말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항상 그런 겁니다. 작은 씨앗 하나가 나중에 큰 불이 될 수 있는 거고 작은 구멍 하나가 큰 댐을 무너뜨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사안을 어떻게 짚고 넘어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오늘 지금 국회에서 황희 장관 청문회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예. 뭐 청문회 거쳐서 많은 문제 제기에도 그냥 일방적으로 임명하는 이런 상황에서 또 60만 원 갖고 생활을 영위하셨다라고 하는 그 국회의원 직분을 우리가 보면서 저는 국민들에게 이참에 한번 여러 사안을 엮어서 분명히 정부가 명확하게 국민들에게 정의롭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떳떳이 사과하고 예. 또 이런 것이 재발 방지가 되지 않도록 하는 문제 또 이것도 말이 아니라 책임질 수 있는 사항이 있다면 어떠한 형태로도 좀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지 국민의 분노가 가라앉겠습니까? 예. 계속 짧은 기간에는 이 사태가 끝나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근데 저는 들어보니까. 그렇게 아까 이미 예측 예. 했습니다. 그리고 황희 의원에 대해서 만약에 보도된 예. 것이 다 말씀하셨으니까 잠깐 네. 언급하면 보도된 것이 다 해명할 여지 없는 사실이다. 그럼 저는 뭐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청문회라는 게 예를 들면 예전에 국토부 장관 내정자가 집을 세 채 가지고 있었는데 한 채를 딸에게 편법 증여를 해버려요. 청문회를 통과하기 위해서. 네. 용서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전에 청문회 전에 아마 그만뒀든가 아니면 청문회 하고 그만뒀어요. 이제 그런 사안인지 그러니까 어쨌든 청문 절차를 거쳐서 얘기는 들어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언론이 보도했는데 그걸 다 사실로 보고 뭐 그만두거나 뭐 이게 어떻게 하거나 이거는 좀 절차가 안 맞아서 오늘 황희 내정자의 청문회 과정에서 60만 원으로 생활했다는데 도대체 그 생활비가 뭔지 예. 회기 중에 병가를 내고
가족과 스페인 여행을 갔다는데 그거는 변명을 어떻게 하는지 네. 혹은 그게 변명이 되는지 뭐 이런 것들을 다 들어봐야 되지 예. 않겠습니까? 들어보고 그게 문제가 있으면 그건 뭐 여당도 문제가 확실한데 편을 들거나 이러면 오히려 점수가 떨어지잖아요. 근데 거꾸로 이게 그런 상황이 아니었구나 납득할 만하다면 예. 그건 또 야당이 너무 나가면 야당이 점수를 잃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요? 알겠습니다.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해명이 나오는지는 저희도 기다려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네, 아니요. 저는 뭐 오늘 청문회 예. 국민들이 관심 있게 지켜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모르겠어요. 생활비 60만 원이 어떻게 납득이 될지 잘 모르겠고요. 네. 뭐 그냥 미뤄 짐작해 봤을 때 이제 그게 국세청에 신고된 지출 내역이니까 아마 현금 영수증을 쓰지 않은 현금 지출이라든가 뭐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소명이 안 돼서 그런 것 같은데 네. 모르겠습니다. 뭐 우리 보통 요즘 다 대부분 다 카드로 결제하고 대부분 증빙되지 않는 지출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는데 예. 뭐 전세 대출도 출판 기념회를 해서 갚고 하시는 분이 어디서 그렇게 현금이 생겨서 그렇게 하셨는지 또 딸에 대한 유학 자금 또 유학 과정에서 부인이 뭐 불법으로 좀 이렇게 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국민이 납득할 만한 저는 해명이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뭐 본인 입장에서 다 우리 때는 이렇게 할 수 있었다 뭐 이런 식의 해명은 저는 이제 더 이상 조국 장관 이후에 예. 또 우리가 추미애 장관 이후에 더 이상 그런 해명을 갖고 국민을 납득시키기에는 국민들은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아, 장관 되면 저렇게 다들 사는구나. 국회의원 되면 다들 저렇게 사나?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봐요. 국회의원들 중에서도 정말 양심 있게 바르게 사시는 분들, 장관 가운데서도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저런 분들이 전반적인 공직사회의 어떤 부정적인 인식을 확산시키는 그런 대표적인 주자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이 진짜 계속 네. 뭐 얘기를 계속 이제 하시는데 예. 그러니까 부인이 불법을 저질렀다 이 부분. 그러니까 미성년자 유학 보냈는데 그 가디언이 없으면 그 불법이에요. 근데 그거는 불법인데 어느 정도 책임을 물어야 되냐 따져봐야 되는 거죠. 예. 그리고 불법을 저지른 또 다른 내용이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따져봐야지. 예를 들면 따져보지 않고 언론이 한번 보도하면 그게 팩트로 규정되기는 어렵다는 얘기를 저는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보궐선거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민주당 먼저 보궐선거 후보 지금 우상호 박영선 후보가 두 분이 이제 뛰고 계시잖아요. 근데 이제 그 본선 경쟁에서는 당원 국민 50대 50인 거죠. 그래서 전략이 좀 다른 것 같은데 어때요 지금 분위기가요? 아니 그렇죠. 일단 박영선 후보의 경우는 네. 경선 과정에서 경선에 집중하기보다는 예. 이미 경선을 하면서 본선을 겨냥하고 움직이는 거죠. 그러니까 예. 경선에서 거의 2배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게 네. 뒤집어지기는 어렵다고 보는 거고 그리고 우상호 후보 같은 경우는 뭐 뒤집을 수 있다고 보고 경선에 집중하는 거죠. 그러니까 포인트가 달라요. 그래서 박영선 후보가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금태섭 의원도 품을 수 있어야 된다. 예. 그건 이제 전형적인 중도 포섭 전략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에 대해서 우상호 후보는 그러면 누구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나왔단 말이죠. 네. 그러면 중간층에 있는 분이 보기에는 저 말을 왜 하지 싶지만 민주당 당원이나 열성 지지자들은 우상호 후보한테 힘을 실어주겠죠. 그러니까 네. 그런 미묘한 경쟁이 진행되고 있는 건데 오늘 나온 뭐 청년 지원 같은 부분은 사실 경선 과정보다는 본선을 겨냥한 행보이죠. 예, 왜냐하면 청년들은 당원들이 별로 없으세요. 그래서 지금 약간 빗나가지만 청년들도 예. 각 당에 국민의힘과 민주당에 예. 많이 당원으로 가입하시면 권익이 실현된다는 말씀을 곁다리로 얹고 싶습니다. 예, 예. 예. 국민의힘도 지금 계속 그 경쟁이 치열한데 이제 단일화 이슈가 굉장히 크게 대두되고 있잖아요. 과연 단일화가 잘 이루어질 것인가? 네. 어떻게 보세요? 후보들끼리도 굉장히 그 경쟁과 다툼도 치열하던데요. 단일화 굉장히 중요한 이슈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특히 이제 모르겠습니다. 민주당의 후보가 결정이 되고 또 결정된 후보의 지지율이 이제 얼마만큼 나오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저희 단일화라는 것이 이제 필수냐 아니면 그쪽이 미약하면 우리가 한번 우리 쪽이 지지율이 높으면 3자 구도에서도 갈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저는 뭐 굉장히 상황이 많이 바뀔 수 있는 아직도 열려 예, 있군요. 저는 아직도 선거에서 지금 한 어제로 58일 예, 그러니까 지금 2달이 채 안 남았는데 네. 굉장히 짧은 기간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이제 최민희 의원님도 겪어보셨겠지만 선거판에서는 또 이게 결코 적은 날이 아닙니다. 네. 그래서 또 이제 우리가 뭐
저희 국민의힘 안에서 결정할 수 있는 문제와 또 안철수 대표와 금태섭 전 의원 간의 이제 경선 결과 또 TV 토론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이슈들을 갖고 예. 저는 변화가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서 일단 저희 제일 중요한 것은 저희 당 안에서 얼마나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서 또 국민들에게 서울 시민들에게 지지받고 호응받는 후보가 결정이 되느냐가 저희는 일단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그리고 그런 후보를 갖고 저희 국민의힘 밖에서 결정된 후보들 간에서는 이제 정말 정책 결정 또 그 인물에 대한 신뢰도 결정으로 이어지겠죠. 그래서 저희는 일단 정해진 절차에서 그런 순서를 밟아가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최민희, 김현아 두 분의 전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